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를 공개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환호의 트윗을 쏟아냈습니다. 머스크는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다 라는 트윗과 함께 스페이스X의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트윗을 올리기에 앞서서 그는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다. 곧 당신은 건설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6일 날 국내 증시도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의 업종에 대거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관련 종목은 대체적으로 힘을 못 쓴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건설주들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당분간 극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의 확대에 대비해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에너지가 고려아연이 보유한 하나의 지분 7.25%를 인수합니다. 명품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서 마련한 실탄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의 우군으로 평가받는 하나가 간접적으로나마 고려아연을 돕는 모양새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이 최근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동물 실험 결과를 공개했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확인했다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은 경쟁이 격화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의 근감소 부작용을 막아주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근육 감소 부작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산 중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사실 간밤에는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면서 메타 플랫폼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요. 비트코인 ETF에 관한 상승률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ETF에 관한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호에 물을 탈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 앞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출범 이후에 계속되는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할 그러한 자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를 따라오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섹터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가상자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는 가상화폐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비트코인이 굉장히 치솟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면 이 기세가 쭉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 바로 박앤세일일까요? 궁금하시죠? 비트코인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년간의 등락률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 1일에 42,00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8만 달러를 향해서 힘차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거의 7만 5천 달러까지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쭉 우상향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치열한 등락이 있었던 거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등락을 반복했던 이벤트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좀 불안정한데 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즉 정식 자산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 1월 10일에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하는데 우리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가상자산이라고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정말 정식 자산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정받는 전환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이 됐습니다. 4월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반감기가 있었죠. 말 그대로 생산량, 공급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를 앞뒀던 3월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쭉 우상향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또 아닐 것 같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고조가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증시뿐만이 아니라 코인도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5만 달러 선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빠졌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바로 10월이 왔습니다. 10월을 우리는 업토버라고 부르더라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10월에는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단어를 일컫습니다. 10월 들어서 당연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월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찾아왔죠. 과연 해리스냐 트럼프냐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상당히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두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이렇게까지 급등세 그리고 또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지 우리 한번 정책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던 그 시절에 비트코인을 상당히 탄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태도를 180도 싹 하고 바꿔서 왔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꺼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우리가 좀 비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처럼 국가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비상시에 필요한 것 그때를 쓰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일정 수량 정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한 20만 개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팔지 않고 심지어 더 추가해서 100만 개 정도를 비축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내가 취임하는 첫날에 바로 해고를 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규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선봉장으로도 불렸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가 아닌 이 미국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인 거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해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포괄적인 가상자산 나 좀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꼴 트럼프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돈이 얼마나 쏠렸는지 그리고 또 쏠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보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으로 쏠린 자금 국내부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살펴봤더니 55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를 해서 무려 27%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말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큽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022년 말 19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다라는 거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또 급격하게 우상향 그래프 그리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미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ETF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10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액에 보이시는 것처럼 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상 두 번째로 많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에 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쏠릴까? 그러면 앞으로 향방은 우리는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방에 대해서 스탠다드 차타드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12만 5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12만 5천 달러가 뭡니까? 거의 20만 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이 정말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라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2부 대선 특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다들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한 브리핑을 네네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이제는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여전히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아니라 워낙 실체가 없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측에서도 비트코인이나 특히 이제 뭐 알트코인들 이런 코인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더 투자하는 좀 이런 모션들을 좀 많이 취해왔었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비트코인 쪽에 좀 낙관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좀 심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특이한 점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블랙록이 원래 비트코인이 좀 낙관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던 이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거든요.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네. 비관적이었던 게 그렇죠. 낙관적으로 네, 그렇죠. 바뀌었죠? 비관적이었던 게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 이제 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났죠. 트럼프가 원래는 비트코인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예전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야기가 나올 때는 비트코인이 좀 요동도 많이 쳤었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또 180도 변해가지고 지금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공약을 내밀었던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효과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일전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현물 ETF를 승인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저는 시간 지나면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한 상황이고요. 러시아도 지금 비트코인 쪽이 친화적으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친화적인 뭐 현물 ETF, 홍콩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 비트코인을 못 봤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도 맥락을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좀 산업 성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블랙록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이제 자산 운용사 중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려 일경이라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거든요. 그런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는 게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에 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관련주를 이제 저희 주식시장에서 찾는 방법밖에는 사실 간접 투자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실제로도 네네. 이 비트코인 ETF를 정말 거래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해외 주식을 저희는 하니까 네네네. 해외 주식으로도 이제 매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아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아예 비트코인 ETF는 한국인은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게 지금은 결국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수단 자체를 지금 뭐 우회를 한다고 해도 거래 우회가 자체를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거래소로 가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국내 거래소의 좀 이용자 수가 뭐 다시 급증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조금씩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많이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인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예치금을 증권사에 입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드금을 마련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똑같은 구조거든요. 예치금을 입금을 시킨 다음에 코인을 매수해서 코인을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쪽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가격이 지금 국내 거래소랑 가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김치 프림이라고 하는데 이번이 지금 역으로 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트코인의 찐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국내 거래소 특히 뭐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을 통해서 지금은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ETF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은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맞아요. 다만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보유를 하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은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그럼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소를 이용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부분이 사실은 쉽게 결정하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열기를 띠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저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당연히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가 된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지금의 하실 겁니다. 관점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달라요. 지금 이제 앞전 비트코인 6개월 전에 신고가가 한 68K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거기를 강하게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를 시켜준 상황이죠. 돌파를 시켜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그 라인을 지지를 명확하게 한 며칠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은 매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고가 영역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고래 투자자라고 많이 하거든요. 큰 손들을. 네. 고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 가지고 위쪽에 대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리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고점이다, 어디가 뭐 고점이다라고 난해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급등시켰던 부분들이 ETF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선물 거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현물 거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은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롱 포지션의 지금 역할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결제 약정이 지금 거의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롱을 치고 지금 홀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은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워낙 신고가도 돌파한 상황이고 이거 더 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정말 크게 조정을 준다 하면은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저는 한 72에서 70K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74K 정도 거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가격이 비싸긴 해요. 네, 비싸요. 네, 그렇죠. 정말 비쌉니다. 뭐 비트코인 한 개 살려면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긴 한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추격으로 좀 따라붙기보다는요. 일단은 조정이 살짝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72에서 70K 사이에서는 지금 매수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소별로. 해외 거래소별로만 놓고 봐도 지금 그 라인대에 비트코인만 한 1000개 이상의 지금 비트코인이 매수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눌린다 하게 되면은 72에서 72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14일이 지금 선물 데이터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숏을 엄청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렇죠. 거죠?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너무 많이 올렸다고 체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고점이다 싶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으로 숏을 많이 치는데 지금 손바뀜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형 고래나 대형 고래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매수 쪽으로 그렇죠. 오히려 들어오는 매수로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개미라고 많이 하잖아요. 소규모 투자자분들을 네, 소규모 투자자분들. 숏을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가 정말 많은 청산이 일어납니다. 아. 보통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하잖아요. 네. 위쪽에 대한 부분들이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물량을 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선물 데이터만 놓고 본다 해도 지금 공매도 부분들의 물량 부분들도 꽤나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아래쪽에 지금 롱 포지션에 취해 있는 청산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BTC의 지금 청산 물량 위쪽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신고가가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60K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다소 어렵죠. 왜냐하면 ETF 자금도 있는데.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위쪽에 유동성을 먹으려고 계속 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지만 오히려 저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조정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지표를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큰손 투자자분들과 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비트코인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네네. 부분은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주들에 아, 관해서는 네네네.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할까였는데 네네. 이쪽은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옳은 걸까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나 머니트리나 머니트리? 네,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좀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많이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조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트럼프가 일단 당선이 확실시가 된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부분들의 정책적인 규모를 봐야 됩니다. 바이오 쪽도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워낙 좋기는 하겠지만 그간 바이오가 좋았을 당시에 가상화폐 쪽은 굉장히 탄력을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 공약만 놓고 보면은 가상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러면 결국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책적인 모션을 취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클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자체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수급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관이나 어디든 메이저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바이오 대비 지금 밸류가 너무 싸거든요. 네. 밸류 대비 너무 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급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우리기술 투자를 맞아요. 또 본부장님께서 네네. 원픽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 이 갭이 살짝 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다시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맞아요. 정확히. 이야기를 네. 했는데 정확하게 갭 메꾸고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너무 대단한데요, 본부장님.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그만큼 지금 많은 투자들이 쏠려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는 증시 투자, 이게 결국에는 주식을 하려면은 경제적인 이슈 부분들의 팔로우를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치이고요, 중국의 치이고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또 밑으로 네, 빠지는 맞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출국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환호하겠지만 반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오히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 폭탄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동차,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관세를 폭탄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수출주들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단 가상화폐 쪽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제는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플로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급등이 많이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아직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프리미엄을 여전히 많이 못 받고 있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은 위쪽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매수를 넣어주기 나름입니다.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좀 취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했던 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신고가를 넘어서서 다시 재신고가 달성할 때 네. 그때 알트 암호화폐 갑니까? 관련주들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이 저는 이제 랠리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미 신고가 넘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신고가를 저는 지지를 명확하게 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이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탄력이 많이 죽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대한 재료도 이미 선 반영이 됐고요. 그럼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모션을 보고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그 유동성들이 알트 쪽으로 다 이동을 할 겁니다. 알트나 특히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 그간 못 움직였던 코인들이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 역시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규모에 관해서 굉장히 네네.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네네. 본부장님.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네. 계산해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볼륨이 우리 코스닥 시장의 4배 정도나 네, 커졌더라고요. 그럼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 코스피 지수에 관한 그 규모도 암호화폐 시장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몇인지는 아시죠? 저 압니다. 네. 메타를 이겼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여전히 시가총액 글로벌 1위가 야, 금이고요. 네. 네, 그다음도 엔비디아 뭐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위로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이 가격을 위로 올리는 것은 ETF만으로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투자자들이 붙어줘야만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내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메이저들의 자금 역시도 국내 증시에 투자할 바에 결국 미국이나 암호화폐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좀 투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결국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시장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외국인들도 그에 따른 가격의 메리트를 많이 느낄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면서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맞게 포트를 준비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굳이 지금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저는 뭐 전체 자금을 빼서 비트코인 이동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포트를 다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는 왔다. 국내 증시를 포함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트를 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좀 다분화되어 있는 포트를 지금 분산화시키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좀 비상이 걸린 게 반트럼프 섹터에 물린 사람들. 네네. 이런 투자자분들께서 연말까지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정말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트럼프 섹터라고 하면 트럼프에 반대되는 섹터에 물려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트럼프. 네. 저는 사실 좀 그래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가 된 상황에서는 이 관세 폭탄을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 정부도 스탠스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들이 방향을 어떻게 모색을 시킬지 그리고 정부도 결국에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세 폭탄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될까라는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꺾어서 다른 길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대처 방안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반도체 쪽 떨어지고 2차전 쪽 떨어지고 자동차 쪽 떨어진다 해서 저는 아직은 매수는 조금 멈추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은 매수를 일단 멈추고 기업들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나서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반대로 조선 쪽은 호황이죠, 이제는. 맞아요. 지금. 네. 네. 조선은 결국에는 호황일 수밖에 없는 게 LNG선이 이제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도 조선 쪽은 정말 말 그대로 황금 사이클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게 많이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쪽은 좀 괜찮은데 정말 반 트럼프로 되어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은 조금 제가 매수는 아직은 좀 관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거든요. 테슬라 공급망 업체들. 아, 네, 공급망 밸류체인 업체들. 그렇죠. 업체들. 밸류체인 업체들 같은 네.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래요. 좀 조정이 나오면 기회라고 봅니다. 그 밸류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공헌이 큰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맞아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선거 자금을 주잖아요.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보는데 뭐 구글, 메타, 뭐 엔비디아 전부 다 트럼프, 해리스 쪽이 좀 반반씩이 좀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테슬라는 정말 대박입니다. 100%가 트럼프더라고요. 맞아요. 해리스에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인했다는 거거든요. 그쪽에.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저도 그 규모는 잘 모르는데 정말 규모가 엄청 크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냥 해리스는 안 봤다는 거죠. 해리스 쪽은 안 보고 정말 그냥 대단해요. 네, 트럼프만 100% 올인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의 일론 머스크가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장 초반도 놓고 보면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좀 많이 움직이고 많이 있는 모습들, 움직였죠. 로봇 쪽 모처럼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결국 이제 우주 항공 쪽도 지금 움직이는 게 스페이스 X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모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트럼프 관련주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뭐 삼성전자 싸고 뭐 누가 더 싸고 이런 부분들 그냥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 두시고 확실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네네. 싶어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뭐 네네네. IRA 폐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몇 %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봐요. 아, 거의 없다고 네,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칩스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트럼프가 뭐 안 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폐지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왜냐하면은 것이다. 결국에는 반도체 지금 미국도 먹고 사는 건 결국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쪽에는 엔비디아 쪽, 엔비디아 효과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이 반도체법을 계속해서 강화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수출주들이 오히려 그 효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공화당의 지금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지금 IRA 폐지 쪽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의원들이 많이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네요. 결국 트럼프 독단적으로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건 어렵죠. 그게 어렵죠. 트럼프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물론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이거 폐지할 거다, 뭐 할 거다, 관세 폭탄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든 그 타협을 하는 그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그때 당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도 불확실성이 제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완전히 됐으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보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확실하게 지금 단기간에는 악재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일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그때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소강되고 나서 우리가 관련 섹터는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얼마 뒤면 FOMC 회의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시작해 줄 수 있는 영향력들 있을 수 있을지 워낙 사실은요 트럼프에 관한 대선이 이벤트가 너무나 강렬했던 네네네.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FOMC 회의에 관한 충격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앵커님과 거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FOMC에 지금 많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도도 네, 좀 관심도도 떨어지는 많이 떨어져 거죠? 있는 상태이기도 네.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100% 관심을 안 둘 수는 또 그쵸, 없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다시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과연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의 이 기조 정책 자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어지는 건 뭐죠?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게 되면 연준 같은 경우 가장 고심하는 부분들이 데이터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맞아요. 네, 데이터에 의존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텝은 이제 힘들 거라 보고요. 연내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정도는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게 시장에서 막 그렇게 환호할 정도의 이벤트는 아닐 겁니다. 그냥 예상했던 대로 좀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중요한 건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이 금리 동결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은 진행을 안 하겠죠. 워낙 고금리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진행은 안 하겠지만 금리로 동결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위로 올라갈 만한 제한적인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뭐 오전에도 어젠가 블랙록에서 이슈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 트레이더들이 CME 즉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네, 그렇죠. 네. 금리 인하 쪽에서 지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려감이 있어서 발언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고금리가 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스탠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도 이거는 이제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트럼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또 워낙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상식들이 또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로 또 취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인 요소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좀 집중을 하시고 포트를 좀 늘린다 하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뭐 암호화폐, 특히 이제 반대로는 비트코인 쪽에 대한 좀 포트를 강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종가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까지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에게 오늘 또 종가 베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오늘 시장 마감을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네. 혹시 괜찮게 보셨던 오늘 종가 베팅 종목도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저는 일단 뭐 재건, 암호화폐 다 좋지만 좀 반대로 시선을 돌려서 게임 쪽을 일단 좀 오. 지켜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매출이 또 역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회성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기도 했었고 신작 부재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대규모 대형 게임사들이 지금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줄여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보통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신작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11월에 또 지스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넷마블, 펄어비스, 크래프톤 다양한 좀 대형 게임사들이 또 신작 게임을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이슈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또 중국 외자 판호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나오고 상황이기 있어요. 때문에 사실 이제 위쪽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성장 구도랑 접목시켜서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펄어비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뭐 크래프톤 굉장히 좋아요. 네, 시프트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일단은 가격이 싼 부분들, 밸류가 싼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는 펄어비스가 지금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단 펄어비스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이어왔다가 이게 결국엔 신작이 나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온다 했는데 계속 미뤄졌던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게임스컴에서도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의 모션을 이야기를 했었고 지스타에서 아마 공개를 좀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내년 상반기면은 붉은 사막에만 런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분간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적이 안 좋다고 하게 돼서 주가가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년을 이제는 봐야 되죠. 펄어비스는. 내년 실적이 과연 붉은 사막의 런칭이 나오고 나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라인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런 섹터를 좀 원했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좀 벗어나고 또 해리스 네네. 트레이드에서 좀 벗어난 그런 이제 다른 독단적인 조용한 강자를 좀 찾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게임즈를 오늘 또 가지고 네네. 와주셔서 저도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전략 마지막으로 좀 잡아볼 수 있어요. 일단 게임주는 저는 일단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좀 많이 제거가 됐을 겁니다. 중국의 외자 판호 부분들이 가장 좀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하반기 때 신작 이벤트가 좀 많이 몰려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대형 게임사들이 콘솔 시장에 침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콘솔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못하는 시장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못하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좀 첫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국내 쪽에 포트를 많이 줄이고요, 해외 쪽에 포트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PC와 콘솔 쪽에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 여기서 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씩 이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게임주에 관한 전략들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있는 이벤트들을 좀 제외하고도 조용한 강자처럼 시장에서 전략들을 좀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섹터군들을 선별해 오신 것 같고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낙 대선에 관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받아오는 시장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이벤트가 어느 정도 소강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라든지 또 다른 섹터군들에 관한 수급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요, 지금 우리 시장 한번 마감 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약보합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낙폭 큽니다. 마이너스 1.27%의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도 좋은 탄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네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마감 좀 어떻게 봤을지 본부장님의 시선에서 우리 네네. 시장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반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에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연출시켜주고 있고, 오늘만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쪽 굉장히 좀 강하고요, 우장국 쪽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지금 상위 섹터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거진 다 머스크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구도 자체가 결국엔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은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임기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재건 쪽이 지금 상위에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건 네. 또 신기하더라고요. 재건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전쟁을 정말로 종식을 시킬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이런 지금 우려감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섹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전쟁을 빠르게 종식을 시키든 나중에 종식을 시키든 결국엔 재건 사업 프로젝트는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재건 사업 프로젝트는 진행이 됨으로써 결국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재건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현대 에버다임 아니면 SG를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SG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는 뭐 아스콘 쪽은 굉장히 뭐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아스콘 사업 특성상 해외 쪽에 대한 진입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도 오히려 인도나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스콘 사업까지도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는 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정말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움직이는 종목별로 따라 붙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다음에 일부 이제 주도 섹터 바이오나 반도체 같이 뭐 2차 전지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가격이 많이 싸진 구간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은 그래도 매수 포트 강화를 좀 시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본부장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든든한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7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이 됐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내일 시장에 관한 대비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가장 당장 앞으로 다가온 이슈는 물론 FOMC도 있지만 네네. 중국의 부양책에 관해서도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갈수록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도 다음 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되고. 네, 그럼 네. 연임을 하려면은 이번에 중국을 살려야 돼요.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계속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간 좀 많이 쉬었던 중국 관련주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중국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섹터들,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결국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움직이는 그 국내 증시에 좀 움직이는 흐름 자체를 크게 구도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미국이 워낙 강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영향이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에 대한 효과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은 막혀 있을 겁니다. 이 진입 장벽이 막혀 있는 것을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뚫어 올린다. 라는 부분들이 다소 힘들 가능성이 좀 높겠죠.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전처럼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중국 수출주,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바닥에서. 이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시진핑이 아마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간 못 움직였던 건설기계 쪽도 많이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막강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건설기계 수주가 또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또 맞물려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좀 많이 힘들었던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훈풍이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설주는요, 정말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항상 유심히 보는 건설주들인데 이게 과연 이번 부양책 때문에 또 움직일 수 있을까? 사실은 상승 탄력이 기대가 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혹시 건설주 중에서도 본부장님이 조금 눈여겨보는 그런 탑픽 종목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건설 대표주들은 아직은 조금 뒤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건설 기계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진성 TEC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캐터필러 좀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라 투자를 결국에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서도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화가 되면은 강화가 될수록 부동산 경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결국에 이제 건설 기계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제 건설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업황도 돌아서야 됩니다. 맞네요. 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업황이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상방이 조금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건설 기계 쪽은 좀 다르다는 거죠.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는 국내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도 물론 있긴 하지만 해외 쪽으로 수주를 또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 대표주랑은 건설 기계랑 좀 움직이는 그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진성 TNC 아니면은 전진건설 로봇 굉장히 좋습니다. 전진건설 로봇도 좀 많은 분들이 로봇주로 알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봇주가 아닙니다. 건설기계 장비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 쪽에서는 이미 국내에서는 1등이고요. 해외 쪽에서도 이미 그 입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펌프카가 전진건설 로봇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해외 장악력까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나 진성TEC 이 두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거의 상장 첫날에 고가 부근 때까지 거의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왔네요. 네, 그럼 그 위에까지 지금 매물이 없거든요. 매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좀 재차 신고가 또 경신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건설 대표주보다는 우리가 이제 중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장비주 쪽으로 건설 쪽은 바라보시는 게 시세 탄력 볼 때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FOMC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네. 빅컷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가 FOM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 봅니다. 그런가요? 네, 네. 저는 결국에는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취임이 바뀌게 되면 그쪽의 정책 구도를 또 많은 반영을 하거든요. 목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에 벗어나 있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결국 FOMC 쪽에다가 우리 이제 비컷을 하지 마라, 비컷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의 억압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연준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영향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아마 저는 비컷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냥 데이터만 놓고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FOMC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금리 동결이나 뭐 인하로 이어진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본부장님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미 대선 특집 이틀째 저희 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